좋은 게 있으면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거 이제 나와 있어. 이상이라고 하네. 진행하면 되겠어.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럼 전에는 처음 오시는 거예요? 몇 차례 왔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 그 이번에 정관원 회장이 어땠어요? 좋은 친구 덕에 또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저도 기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일단 1부에 간단한 그 경로사 축사 소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사진 촬영하고 2부에 강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연회에서 어떤 축사라는 경로사를 하는 건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너무나 귀한 자리고 또 같이 뜻을 모으자는 측면에서니까 너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기획하고 주최하신 용석준 홍천문화원 홍천학 연구소장이십니다. 그리고 박주선 홍천문화원 원장님이십니다. 신영재 홍천군수님 오셨습니다. 박영도 홍천군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들이면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김광수 의원, 용준식 의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총 회장, 백금산 예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영주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홍천문화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홍천문화원 이사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선 문화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장 예총 백동산 회장님과 또 우리 문화원의 이사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이 오늘 우리나라 동양 건축의 큰 지도자이신 이상예 박사님께서 우리 고장 홍천에 오신 것을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더욱이 점점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동양 건축의 오묘한 예술성과 위대한 기록물 유산을 널리 파악하고 후세에 가르치고 배우는 계기가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축은 인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인류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위대한 문화를 창조 건설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각기 다른 건축 모습으로 다양한 건축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의 고유 건축 양식만큼 아름다운 건축을 보기 힘들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고장
영기미 면에 위치한 축사사 대적광전의 그 우아하고 아름다움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준비하신 용석준 홍천학 연구소장님과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국내 산지에 있는 많은 문화유적을 심도 있게 발굴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세미를 통하여 우리의 고유 전통 양식을 바로 알고 지키며 후대의 길이 전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영재 홍천 군수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봄 날씨가 완연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하긴 한데 낮으로는 아주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서 정말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홍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홍천군 문화원 그리고 홍천학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고 앞으로 큰 활약도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 문화재를 보는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먼 걸음 마다 와주신 이상의 우리 교수님께 먼저 기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홍천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자 강연을 준비해 주신 홍천문화원 박주선 원장님 그리고 홍천학 연구소의 용석준 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영록 이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홍천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 내빈들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알차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선조들께서 쌓아올린 과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미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중요하지 않는 민족의 미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홍천군의 문화재를 보존하여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홍천군을 힘차게 도약하는 도시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관심과 애정으로 그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재는 내내적으로도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홍천 문화유산을 홍천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히 대한다면 그 가치는 어떠한 보물보다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문화적 안목을 넓히고 문화재 보유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이상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참석하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환절기 건강히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일터의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영록 홍천군의 의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의 교수님으로부터 귀한 강연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정다운 지속발전 가능협의회 회장님의 친구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좀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 정광훈 회장님이 옆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이렇게 홍천군을 위해 그리고 홍천 군민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이상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상의 교수님을 우리 군으로 불러주신 우리 정광훈 회장님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상의 교수님의 초청 강연회가 수려한 자연 경관과
나라꽃 고구마의 고장인 홍천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대외 귀빈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강연회를 준비해 주신 홍천문화원 박주선 원장님과 홍천문화원 홍천학 연구소장님이신 용석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나둘씩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등 세계의 유산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고유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널리 알려 바른 역사를 만들고 자긍심을 높이는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화재를 보는 눈,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오늘 이상의 교수님께서 해주실 강연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학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우리 문화와 지킴이 역할로서의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 고유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외국인들도 감탄할 만큼 우아하고 과학적인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왜 보호해야 하는지 등 뜻깊은 강연을 해주실 거라 저 또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홍천군의회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항상 관심을 가지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홍천까지 와주신 이상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홍천에서 즐겁고 편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 분이 축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께서 극구 만류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홍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및 너분의 역사문화연구회 회장이신 전광환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전이 와 있습니다. 평소 홍천군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유상범 국회의원이십니다. 축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한국 전통의 대가이신 이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전통 건축 문화재를 보는 눈,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정상 함께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습니다. 뜻깊은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상혜 교수님과 홍천문화원 홍천학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천에는 수타사 월인석보, 동종, 희망리 단간주, 물걸리, 석조열애자상, 석조비로자나물상 등 한국 전통의 많은 문화재 보물들이 있습니다. 홍천의 문화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후세에게 잘 물려줄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뜻깊은 시간이 우리 홍천에 많이 열리길 기대하며 오늘 강연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홍천 영월 평창 국회의원, 행정평창 국회의원 유상범 올림. 이상으로 일부 공식 행사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사실은 이제 저희
홍천에 문화재를 보시러 올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좀 만들어서 물건 사지하고 수타사 대접관계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만남도 하셨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제 이 오늘 강연에 대한 얘기,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요. 강의에 앞서 이상해 교수님의 이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를 하시고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를 하셨으며 코넬대학교 대학원 건축역사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석좌 교수입니다. 이상해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강연을 저에게 부탁했을 때 저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와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홍천군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인사 되신 분들, 시장님, 의회의장님, 또 나오는 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솔직히 좀 긴장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우리나라 오늘은 우리 한국의 문화재에 관한 굉장히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면은 각 지역 사회의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나 보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또 별도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1시간 정도 오늘 강연 제목과 같이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혹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이후에 문화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혹은 홍천에 있는 문화재와 관련된 현안들 혹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은 같이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주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건축은 크게 봐서 이제 이 기후나 자연 환경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고 또 인문 사회 환경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곳, 아주 추운 곳에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는 또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조선사회는 유교 성교학이 지배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문적인 상황이 또 조선사회에 어떤 건축들을 만들었는가 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방식이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시대마다 또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기술이 재료가 있죠. 또 그 시대마다 이 교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문명 뭐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저 한 페이지이지만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거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 오늘 설명은 좀 드리기 않겠습니다만 건축은 이렇게 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축이라는 이 말 용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죠. 19세기 이후에 드디어 서양에 의한 이 근대가 형성이 되어서 세계 모든 곳에 어떤 그런 이 문화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서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이라 그러면은 한국, 중국, 일본이 되겠는데 한국, 중국, 일본에서도 이제 이 근대를 접하게 되니까 조선 사회까지 접했지 못했던 그런 그 개념 용어들이 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건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 혹은 경제 이게 전부 다 조선 사회에는 실록 뒤지면 안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서양어를 동양어로 번역하면서 생긴 말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실록에 아무리 검색해도 건축 안 나옵니다. 저게 결국은 아키텍처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기 이제 건축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이면은 뭐 쉽지 않습니까? 어디 저 등기소 가가지고 우리가 뛸 때 건축대장 안 띄지 않습니까? 가옥대장 띄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까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옥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죠. 뭐 이런 등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건축, 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거 전부 다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한옥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실록 따지면 한옥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의식주 이야기하면 의에 속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한복, 그 다음에 식은 한식, 주는 이제 한옥이 되겠는데 이 조선시대 때 사용하던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 한식, 한복, 한옥도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한식이다, 한복이다, 뭐 등등 한옥이다 그러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한국 문화에 저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식이니 한복이니 한옥 적었을 때는 우리 한국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렵니다만 조센진 그러면은 이거는 저거 일본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민족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그러나 저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된 것은 저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중국에 방문학자로 2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의식주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행자를 하나 더 붙이더군요. 의식주행이라고 붙이더군요.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옥이 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만 생성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한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또 이런 선생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건축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옥이 뭔가 이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 건축하는 학자들 사이에 한옥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된 정의가 현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궐도 한옥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혹은 주택만 한옥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찰의 절간에 있는 건물도 한옥이라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 어디에 건물 짓는데 한옥으로 지을까?
뭐 무슨 건물 용도의 건물이든지 간에 한옥으로 지을까 할 때는 사람마다 이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에 한정해서 한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경상북도에 보면은 도청을 옮기면서 도청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 한옥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기아지문을 얹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경우에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 한옥이 있고,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 한옥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좁은 의미의 한옥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옥, 주택, 집, 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걸 전제하기 위한 용어들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근대사 혹은 현대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들이 만든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기 자료에도 보십니다만 1933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공판 조선 보물 고적 명성 기념물 보존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이제 보물이라는 명칭이 있고, 고적이라는 명칭이 있고, 명승이라는 명칭이 있고, 기념이라는 명칭이 있고, 네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물론 저 명칭에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다른 또 명칭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당장 일제시대 때는 보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국보가 있죠. 뭐 이런 등등들 들어간 게 많습니다. 어떻든 저게 1933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법들이 다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에 관한 법령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1962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1962년에 문화재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비록 해방은 했지만 1933년에 일본인들이 제정 공포한 조선 보물 고적 명성 기념물 보존령, 저거에 의해서 행정 처리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1962년에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도 저 부끄럽지만 일본의 문화재법이 있을까 했습니까? 일본의 문화재법. 일본의 문화재법이 모체가 돼서 뭐 거의 그대로 그걸 번역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혹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 보면은, 그러면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그 이후에 지금 예를 들어서 2023년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계속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그러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 왔는지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걸 봐도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문화재 이 관리는 제일 처음에는 이 문교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관리구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이 문화재청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의 1조, 2조에 나온 그 문구가 문화재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에는 문화재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거나 혹은 자연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 이러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저기 이제 세계적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새로 더 끼어 들어간 문구입니다. 어떻든 그러면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정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목적에 보면은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문화재 보호법에 저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스님들 저걸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 일단 사실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관심사인데 우리나라도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이 있죠. 근데 세계유산이라는 게 저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은 1972년에 세계유산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들어지고 세계유산 등재되는 것은 1978년부터 등재되기 시작을 합니다. 등재하는데 세계유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유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게 유산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것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 우선은 세계유산은 그 문화유산이 있고 이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자연유산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화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에 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에 관한 용어 자체도 또 요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6개 중에 얻은 거 하나에만 속하면은 그 유산은 문화유산은 세계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데요. 또 저거 가지고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세계유산 등재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군수님께서 죄송합니다만 많은 지자체 장님들은 저거 좀 2개나 3개 좀 돼서 좀 많으면 안 좋나 자꾸 막 요구를 하시는데 저거 기준 많다고 좋은 유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청서를 쓸 때에 신청서 쓰는 그 내용만 더 까다로워지고 심사할 때 심사만 더 까다로워집니다. 제가 이제 이코머스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6년 동안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95년부터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하는 거는 거의 다 제가 등재 신청서를 쓰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하려고 그러면은 준비하고 신청서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심사 이제 드디어 유네스코에서 하고 이런 게 제일 빠르면은 한 6년 걸립니다. 한 6년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반려가 되면은 뭐 7년, 8년, 뭐 10년 이렇게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어느 지자체장 되시는 분이 시장이나 뭐 되시는 분이 전화 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데 이것 좀 어디나 그러면 한참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6년이나 7년 걸리냐면 전화 탁 끊어버립니다. 그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 첫째, 뭐 걸작이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불국사 석굴암, 저 일본이 인정돼서 된 겁니다. 일본이 인정돼서 된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만 못 살잖아요. 이웃한 나라나 지역하고 이 교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사회라고 하는 것이 유교 성리학이다 그러면은 유교 성리학이라는 것이 중국과의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세계유산에서는 저걸 영향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교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그러한 문화가 교류가 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서원이 세계유산이 됐다. 이거는 중국과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문화가 교류된 결과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좋은 문화를 만들면은 이것도 세계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것 경우에는 터만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지금 안 남아 있는 거.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경주에 뭐 황룡사 터가 있다. 건물은 지금 없지만 그러나 그 터를 보면서 여기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신라의 뭐 몇 세기에 그 불교가 성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이다. 이러면은 세계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그러한 사람들 살았던 그 유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까 이제 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 때의 양반 사대부 주택은 다른 나라에 있는 주택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선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회 양동마을이 세계유산이 된 겁니다. 저걸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와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5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소위 그 주변 환경을 굉장히 고려해서 만든 유산이다. 이러면 또 세계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번이 적용돼 가지고 세계대 유산이 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있죠. 지금도 있죠. 이 천수답 같은 이 다랑론이라 그럽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 경사지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해서 만든 그런 그 농작, 경작 형태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그 세계유산이 됩니다. 혹은 프랑스의 그 굉장히 넓은 그 포도원 이런 것들은 자연 지형을 잘 이용한 거거든요. 이런 게 될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이 소위 그 전통 사상이나 신앙 뭐 이런 등등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또 세계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게 무슨 뭐 궁궐이냐 사찰이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기본 개념에 속하는 거죠. 그 기본 개념에 속한 저 6개에 해당되면은 저 중에 하나만 혹은 2개가 되면은 3개가 돼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라고 정의하는 그 기본적인 정의하는 방식하고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그 정의 내리는 방식에 접근하는 설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걸 이제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문화재라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이 일본 거에서 가져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사실상 1950년대, 60년대만 우리나라에 상당한 많은 법들이 뭐 일본 법 뺏긴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얼마나 잘 우리 걸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그 다음에 이야기죠. 그런데, 보시면은, 그래, 일본은 당연하게 문화재라고 그러고, 한국도 뭐 일본 걸 베꼈으니까 문화재라고 합니다.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게, 저게 재라고 하는 것이 저게 뭐냐면은 돈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특히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와 관련되는 그 유산을 자산과 관련되는 재자를 붙이느냐 굉장히 항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용어를 문화재를 다른 용어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일찍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그러니까 벌써 저 이야기가 나온 지 5년이 넘습니다. 넘는데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문화유산으로 바꾸고 싶죠. 그럼 또 뭐냐면은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자연유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유산 그러면 자연유산이 거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무슨 용어를 할까? 상당한 경우에 이제 고심해서 나온 말이 유산자만 사용하자. 그러면 또 유산자만 그냥 사용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국가유산이라고 하자. 국가유산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상당한 사람들이 이거 무슨 무슨 어떤 옛날에 어떤 그런 파쇼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 국가유산.
그래서 또 그 유산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역시 저 한자를 자기들 말로 쓰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중국은 문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문물이라는 게 결국은 문화유산하고 비슷한 용도인 것 같다고 저는. 그러니까 문화유물이 결국은 문물로 약자로 사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문화재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북한에서는 문화유산이라고 씁니다. 문화유산이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그러면은 문화유산,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어떤 유산 중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두 개 다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유산이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복합유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도 저 세계유산 제도를 할 때에 초기에는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게 2005년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냥 세계유산으로 부르고 그 속에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따지면은 세계문화유산 그러면 이건 사실상 맞는 용어는 아닙니다. 문화유산인데 세계유산으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기자들이 세계유산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이 지식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제주도가 세계유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가 세계유산이 된 것은 자연유산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유산이 세계유산이 됐는데 신문 타이틀이 어떻게 나면 제주도 자연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 그 말 틀린 거거든요. 그 세계유산으로 되어야 됐다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었던 제주도는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유산으로서 세계유산이 되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의 용어 등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문화재라는 용어를 다른 좋은 용어로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는 숙제입니다. 그 참고적으로 이런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유산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거 나름대로 이걸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저렇게 이거는 뭐 특히 행정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실 분 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적혀 있는데 저거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문화재를 보십시오. 건조물, 전적, 글, 그림 이에 관련되는 기록, 서적, 뭐 고문서, 해화 등등등등을 유형문화재라고 그러고 또 무형문화재 저렇게 기념물 저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저렇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보면은 저걸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문화재 중에는 동산 문화재가 있고 부동산 문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딴 데로 뭐 옮길 수 있는 게 동산 문화재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는 전부 다 동산 문화재입니다. 이거 옮겨가지고 박물관에 진열해놨잖아요. 옮길 수 있는 거. 그럼 부동산 문화재라는 건 뭐냐면 옮길 수 없는 거, 땅에 딱 박혀 있는 거. 이게 부동산 문화재거든요. 그러면은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 할 때는 동산 문화재는 포함이 안 됩니다. 부동산 문화재만 포함이 됩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이 장경 판전 건물이거든요. 해인사 판전 건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주지스님은 판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이 세계유산을 됐다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은 그거는 동산입니다. 그 빨래판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인사가 거의 한 5년 정도
해인사 8만 대장경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서, 세계유산도 아니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해인사 홈페이지에 막 그랬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틀린 말이라고,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맞아. 그리고 해인사 8만 대장경은, 이거는, 기록유산입니다. 기록유산. 문화유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인사는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도 가지고 있고, 해인사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인 이 건물, 판정 건물도 가지고 있고, 이렇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정문화, 아까 이제 일제시대 때에 만들어 놓은 그 명칭과 좀 차이로, 저기 제가 저 붉은 글씨로 적은 게 있죠. 이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보물, 국보, 그 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또는 천년기념물, 그 다음에 국가민속문화재, 저런 이름으로 해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조선시대 때는 보물, 고적, 명승, 천년기념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전부 다가 저것이 부동산 유산인데 문화유산은 사람이 만든 것, 그 자연유산은 자연 상태로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아래에 보시면은 문화유산이 그러면 어떤 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기념물. 전부 다 저게 부동산입니다. 기념물. 기념물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피라미드, 뭐 석굴암 이런 게 기념물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조물군. 그래, 건물 꼭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유적. 그런 고고 유적지들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유형 문화유산이 이제 그 세계 유산에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그림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왼쪽에 그 이제 팔만대장경 판전안에 있는 팔만대장경 경판이 있는데 저것은 세계유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그것을 봉환하고 있는 저 건물이 이 세계유산입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해인사 판정 건물은 저 하나만 가지고 정말 뭐 1시간 이상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그 문화재, 그러니까 이제 보호물이 있고 그 주변에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있으면은 역사 문화 환경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근처에 새로운 뭐 건물이 들어가거나 혹은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저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때 우리가 흔히들 상태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현상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현상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게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롭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하해양동 세계유산 할 때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요게 하해마을이거든요. 요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이만큼 보호구역을 저 하해마을이 이제 유네스코 심사를 받을 때에 몇 번 이제 고쳤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들 저렇게 조선시대 때 양반마을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 좋다는 게 양반마을이 주변 경치하고 하나가 되니까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변 경치가 하나 좋다는 이야기는 하회마을에서 봤을 때 앞으로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있어요. 예? 산등성이 속은 전부 다가 거기에 개발 행위가 없어야지만 하회마을에 그 마을의 특성을 보호할 거 아닌가. 결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회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등성이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마을인데, 그 다음 여기 또 병산서원이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결국은,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던. 그런데 저걸 하려면은 저 속에 있는 사유지들이 있으면은, 사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주민들께서 전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기 만약에 동의 안 하면은 세규사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 건축에 대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기본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문양이죠. 외국인들 우리 한국에 한번 이렇게 방문했을 때 한국을 구경한다고 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 하나같이 이구동성하는 얘기, 산이 이렇게 많냐? 산이 많아요. 벌판 안 보여요. 산이 많아요. 한국 정말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마 차 타고 적어도 한 30분 거리를 산이 없는 곳 다니기 힘들걸요? 그 정도로 한국은 산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자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 산이 많은 땅에 그 산과 인간이 사는 그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털을 잘 이용하는 그러한 이 건축을 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건축의 좀 몇 가지 특성을 하나. 제가 여주에 요새 그쪽에서 살고 있는데, 여주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나라에 저런 마을들 많습니다. 그래 전통 마을들이 저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마을을 보호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죠. 전통 마을이 거의 다 저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마을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뭐 여러 선생님들 여기 홍천에 계시면 저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마을마다 그 공간 구조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비탈진 곳에 마을이 있으면 햇볕이 잘 든다. 그 다음에 특히 여름에는 이 동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이 서북풍이 불어가지고 찬바람을 막아준다. 이 경사지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진다. 그 자체로서 또 환경 조절을 해준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요새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이 생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된 건축이다,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뭐 불교 사찰이나 뭐 어디든지 다 비슷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마을 터잡기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풍수라고 하는 용어하고 맞게 떨어지죠. 풍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뭐 이런 것이고, 더군다나, 저런 어떤 지형일 경우에는 지하수를 쉽게 취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자연 환경이 사는 곳하고 관계된다. 그 다음에는 마을 앞으로 이제 이 경작지가 있을 경우에 마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로 경작지의 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흔히 이야기해서 이 배산 임수한 공간이 있다. 이게 이제 한국 마을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 이 마을이 이제 인문적 사항들이 우리 한국 건축에 반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조선시대 때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성리학의 사회가 되고, 유교 성리학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마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남녀 유별, 장유 유서 이겁니다. 그죠? 이게 결국은 특히 양반 사대부일 경우에 그 공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것이
안채에는 여성이 거주하고 서랑채에는 남성이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서 주택들을 유심히 보고 중국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른들이 저 공간에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냐 그러면은 자꾸 물으면은 왜 자꾸 너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러는데 중국은 보면은 남녀 유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유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냥 그 안채에서 같은 공간에서 주무시는데 우리는 사랑채에는 남자가 자고 안채에는 안주인이 주무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녀 유별에 대한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다르게 하면 우리 한국은 그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남녀 유별을 굉장히 저것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한국 나름으로 이게 이제 결국은 과장된 형식의 주택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사랑채에 자면은 꼭 어른이 허락을 해줘야지만은 이제 안채에 들어가서 합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사실상 오늘은 뭐 그런 게 슬라이드 없습니다만 양반집들만 가지고 어떨 때는 그것만 가지고 제가 답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데 밤에 꼭 사랑채에서 바깥 어른이 안채로 가실 수 있는 통로가 다 있습니다. 집마다 통로가 다 다릅니다. 뭐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 이제 온돌방하고 마룻방이 건물 한 채에 같이 있다는 것. 이게 중국, 일본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한국 특유의 그 주택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온돌방하고 마룻방 대청이 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은 실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주택에도. 실내에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과 일본뿐이고, 근데 한국은 근데 현관이 본래 없었죠. 지금은 뭐 특별히 현관이 있지만 한국은 옛날 집이라는 거 전부 다 마당에서 바로 방들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관이 없고 그 반면에 일본 집은 또 현관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또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 제가 말씀드린 걸 유심히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한옥들 특히 서민들 농촌 집들 마당에서 아래채나 위치에 들어갈 때 대청으로 올라가든 뭐 방으로 들어가든 바로 신발 벗고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이제 집에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조가 아파트 구조입니다. 아파트 구조. 아파트 현관이 옛날에 농촌주택의 대문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거실이 농촌주택의 마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거실 수는 각 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각 방 이 구조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평면은 건축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 형식은 서양에서 온 것이죠. 왔지만은 아파트의 이 공간 구성, 방들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은 서양에는 이런 형식의 아파트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중에서도 아줌마들이 만든 거예요.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샘플하우스에,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나 이 집 싫다. 딱 보면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파트에 생활할 편한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 같은 게 거실이 있고, 방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 아줌마들이 만든 아파트. 그러니까 건설 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평면을 만들어가지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집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큰 집들이죠. 요거는 작은 집들이지만은 이렇게 큰 집들 이렇게 마당이 있으면은 마당에서 각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큰 집이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산골에 있을 경우에는 큰 덩어리 한 채가 집이 됩니다. 이거 완전히 아파트 평면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옥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 구조는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있다는 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옥은,
이 안채, 사랑채, 행랑채 이렇게 돼 있고, 그 채가 있으면 채 앞에 전부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앞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이렇게 돼 가지고, 이 한옥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채가 여러 개 채가 모여 가지고 집 한 채가 된다. 건물 집 하나가 된다는 거고, 특히 우리 한옥은 안에서 밖으로 봤을 때 멀리 경치가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게 좋은 집입니다. 특히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아파트 이렇게 가서 밖에 안 보이면 답답하다. 이거 뭐 맞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세계 모든 공통 현상이 아니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거든. 이 산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이 도면들은 이제 양동마을 세계유산 등재하면서 제가 작성했던 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조선사회에 상당한, 특히 조선사회를 하더라도 16세기, 17세기 이후의 조선사회가 오늘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한국적이다 하는 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한국적이다. 예를 들어서 김치,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김치 고춧가루 넣고 하는 게 이게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면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추가 언제 들어오는데요? 병자호란 때인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이 성리학이 정착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시종마을이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그리고 북의 아버지 혈통 중심의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걸 가지고 단어가 두 개인 나라가 드물어요. 우리는 장가 간다, 시집 간다. 두 개 다 결혼한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집 간다고 하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생긴 어떤 유교 사회에서의 그거고, 장가 간다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던 결혼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자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자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게 있다는 것, 그거고, 그래서 이제 처갓집 동네에 가가지고 내려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는데,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이제 그 혈통이 중요한 이제 자기 남자 쪽 집으로 그래서 시집 사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유교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게 또 이제 남성들을 위한 이 공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유교라는 게 사실은 현대적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받아들여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공간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자다 무슨 이런 것들은 전부 남성들을 위한 거고, 또 서원도 건립한 것이 사실은 남성들을 위한 것이죠. 여성 교육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조선시대에 생기는데, 저것들을 위한 건축물이 이제 많이 조선시대에 생긴다. 그리고 저게 이제 사실은 한국의 어떤 문화를 대표하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형성된다. 특히 이제 서원, 지금 요거는 이제 정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주에 안강에 가면은 동락당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 이렇게 개울이 흐르는데, 집 안에서 이렇게 개울을 내다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가면은 상당히 좋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아마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이 담양에 있는 소세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완전히 유학자들이 이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한 이 공간이거든요. 이 계곡이 이렇게 있고, 이 정자를 이렇게 지어가서 계곡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세원 경치를 이렇게 목판으로 만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저거 이제 도난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하회마을인데,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 집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아파트 특히 뭐라 그럽니까?
복덕방, 이분들이 이 소비자들에게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남양집을 뭐 좋다, 뭐 남양집이 물론 좋기는 좋죠.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하회마을만 보시면은 이 집이 경치가 좋은 곳으로 전부 향하고 있어요. 남양이 아니라 경치가 좋은 곳으로 전부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각 향이 전부 경치 좋은 곳으로 이렇게 사랑채가 이렇게 있는 이런 형식이다. 읽어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이거는 서양집이잖아요. 서양인데 앞에 경치가, 하회 충효당, 서예 유성룡 선생이 이제 종택이죠. 뭐 이런 건축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손씨 종택, 서백당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 공간을 보시면은 집에서 언제든지 밖으로 이렇게 멀리 산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채가 저 안에 있는데 안에 있지만 안에 계시는 여성 되시는 분이 계신 관점에서 보면 꼭 갇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보면 밖으로 공간이 터져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고 터져 있는 저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단하죠. 앞에 낙동강이 보이는 곳에 이 서원 건물들이 저렇게 앉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완전히 유가들이 생각하는 집들이죠. 그래서 외부 공간과 이게 하나가 되는 이러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태계 선생 같은 경우 도산서당 여기 앉아 계시면은 밖에 경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이제 낙동강이 흘러가는 경치가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건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병산서원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병산서원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이 산하고 여기 낙동강이 흐르고 여기 서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다보는 여기서 이거 내다보는 이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형식의 건축을 했다는 것이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병산서원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이 이 전체를 같이 하나가 되게끔 집은 이쪽에 짓고 경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을 했는데 요새 예를 들어서 상당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은 여기 집을 안 짓습니다. 여기다 탁 집을 짓고 무슨 매운탕 해가지고 해버리고 경관을 망치는 그런 건축을 하는데 이제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 병산서원이 이런 공간에 집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병산서원의 앞에 저렇게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산하고 물하고 이 서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한 공간이 되는가. 특히 이제 보름달이 여기 이제 산에 이렇게 떠올랐을 때 누에 있으면 전체가 한 공간이 되는 저런 건축을 하는데 저게 이제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공간이 전부 이렇게 흘러다니거든요. 이게 이러한 공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게 이제 우리 한국 건축이 중국이나 일본하고, 근데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들 건축의 특성을 잇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건축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특히 요새 보면 우리나라 많은 분들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고 카페, 커피숍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의 큰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에 특히 아래층 보면은 옛날에는 1층 공간이 그 임대료가 얼만데 이런 개념이 강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보면은 튀어가지고 외부하고 한 공간이 되는 그런 형식들 건축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임대 인기가 있고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공간도 이제는 도시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건축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이제 불국사 같은 것도 불국사는 이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하고 다른 좀 특징들인데요.
소위 이제 어떤 식으로 불교 건축이면 불교 건축 나름으로 한국화 시켰느냐, 혹은 한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관계되는 건축을 만들었느냐, 이런 등등인데, 그게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홍천 같은 경우에 홍천에 있는 이 문화유산은 어떤 특성을 우리가 잡아내서 읽을 때 이 홍천의 이 문화재를 이 한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문화재로 부각시킬 수 있고 우리 홍천을 잘 알릴 수 있는 그 문화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데도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불국사 너무나 잘 알죠. 잘 아는데 불국사의 건축은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이제 문화유산,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 이 문화의 교류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불교라는 것이 당연하죠. 외국의 교류에 의한.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교류라는 용어를 씁니다. 언제든지 이게 일방적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니까 일방적으로 흐르면 그 영향이죠. 영향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불국사에서 첫 번째로 특징은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앞에 이거 큰 축단이죠. 축대. 그죠? 축대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 건축에는 이런 축대에 있는 사찰이 없습니다.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서 보면 이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자연과 하나가 되게끔 이런 형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땅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건축물이 땅과 만난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연적인 요소가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갈수록 이제 인공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국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또 이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상식적으로 다보탑, 석가탑 저거 불국사에 다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보면은 다보탑은 다보탑대로 그 완성된 그 미를 가지고 있고, 석가탑은 석가탑 나름으로 완성된 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의 특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아주 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석가탑은 상당히 남성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다보탑은 아기자기하죠. 여성적이죠. 그러니까 저것도 더군다나 한 명의 장인 석공이 동시에 그 미의 특성이 다른 것을 남성적인 미, 여성적인 미 동시에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저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더 좋은, 그러면 결국은 석가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보탑 같은 경우는 좀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 어떤 게 더 좋나 그러면 상당한 경우에 감성적 쪽으로 안 가고 이성적 쪽으로 이제 석가탑이 더 좋다.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석가탑하고 가서 사진 찍는 사람 드물어요. 다보탑 가서 사진 찍습니다. 다보탑 가서. 특히 이게 또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요. 이 불국사의 이 석공은 분명히 백제 땅에서 온 석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저렇게 훌륭한 도를 다듬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백제 후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는데 백제는 부여에 보면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 그 정림사 터에 이 5층 탑이 있잖아요. 제가 요거 상세는 안 가져왔는데 5층 탑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정림사 탑에서도 보여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석공이 와가지고 첫 번째 먼저 만든 거는 저는 이 다보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석공은 제일 편하게 일하려고 그러면은 백제에 있는 거 그대로 만들면 될 텐데 어쨌든 신라 땅에 좀 신라적인 거 만들어 보자. 그런데 자기 아직까지 솜씨는 백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완전히 신라적인 것, 이 석가탑을 만들었지 않았나. 동시에 한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저걸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굴암 갔을 때도 보면은 그 시기가 같거든요. 석굴암에도 돌에 다룬 상세가 이런 식의 상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보탑 석가탑 만든 석공의 그 아내가 기다리다 못 기다려가지고 연못에 떠들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만들었으면 부인을 안 기다리게 만들 텐데, 결국은 뭐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이런 솜씨들 보십시오.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15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돌 다루는 솜씨들.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에 있는 부분은 자연적인 돌 형태에서 위로 갈수록 인공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적인 거하고 자연적인 만날 때 돌 위로 따듬는 솜씨 보십시오. 이런 거. 대단하죠.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그랭이질을 이렇게 돌에다가 그랭이질을 해놓은 거 뭐 이런 등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백제 땅에 있는 탑들은 이렇게 높은 탑이라도 전체적인 기본적인 형식은 이 수평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신라 땅에 있는 탑들은 이렇게 수직성이 강해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저거는 상당한 많은 부분에 저게 통하는 것 같아요. 우선 언어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은 수직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호남 땅의 말은 수평성이 상당히 꼬리가 길죠. 그리고 저 글자 쓰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길도자 쓸 때 이렇게 변을 이렇게 쫙 하는 거, 영남 지방에서는 변을 쫙 보면 그 글자 아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호남 지방에서는 이렇게 할 때 쫙 빼야지면 이 글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학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저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게 밑에 있는 거, 이건 전부 다 이게 상당히 수직성인 것 같은데 수평성이 강한 게 이게 결국은 이거 호남 지역 땅이고, 이쪽은 이제 이 수직성이 이렇게 강한 이런 지역화된 미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게 초기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처럼 이 중심축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러한 건물 배치가 되는데, 불구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한국의 이 지형지세에 맞는 건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이 중심축이 반영돼서 본다기보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약간씩 이거 굽어져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바뀌어지면서 지나가면서 공간이 이렇게 옆에 공간이 보이게 하는 것. 저게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과학적으로 좋다는 것은 뭐 누구든지 다 잘 아는 거고요. 이건 뭐 길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팔만대장경 경판 판전 건물 보면은 앞부분의 창문은 위가 작고 아래가 크고, 요 건물 바로 뒷부분 보면 상당히 다 큰데 위에 게 좀 크고, 또 저 뒤에 건물 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속은 저거 통칸이거든요. 통칸인데 작고 크고, 뒤는 보면 또 크고 작고, 요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이 바람이 들어가면 이 전체를 돌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석사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중심축이 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꺾여서 들어갑니다. 꺾여서 들어가는데, 저렇게 꺾일 때 그 변화 있는 거, 변화의 어떤 맛, 이게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인데, 뭐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동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석사를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이 단들이 이러는데 쭉 가다가 이렇게 꺾여져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중국이나 일본 건축에서는 이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비교가 되는데, 또 중국인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들 건축에 또 특성이 있죠. 이걸 유심히 보면은 무량수전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소백산 줄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 멀리 도솔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요겁니다. 여기서 저 그때 이거 학대는 보이는데, 도솔봉이 보이는데, 바로 앞에, 요 건물 바로 앞에 또 산이 있거든요. 요거는 또 요걸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는 축은 요거고 하나는 축은 요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안양루가 있는데, 안양루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무량수전이 있는데, 앞에 마당을 보시면은, 요 건물과 요 건물이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요쪽이 좀 좁고, 요쪽이 좀 넓어요. 약간 사다리꼴이죠, 마당이. 그러니까, 여기 누리에 들어왔을 때, 이 마당이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 앞에 있는 석등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보입니다. 치우쳐 보이면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게 없는 난 자기도 모르게 이쪽이 넓으니까 이 넓은 쪽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넓은 쪽에 올라오면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무량수정 안에 이게 저 본전불은 이쪽에 앉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예불을 하게 돼. 서방 정토를 보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석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 있는, 저게 굉장히 큰 그 특징이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종묘 같은 경우에도 저게 이 중국하고는 다른 한국만의 특징이 있는 이 왕실 사당이죠. 사당인데, 그래서 저게 이제 세계유산으로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한국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건축 자체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건축을 뽑으라 하면은 상당한 경우에 이 종묘를 하나를 뽑으라 할 경우에 종묘를 뽑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병산서원을 뽑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건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종묘인데요. 중국의 종묘는 그냥 대칭축에 그냥 있는데, 한국의 종묘는 들어가게 보면은, 이 공간이, 이 자체가, 하나의, 이게 사실은 종묘라는 것이 죽은 사람의 공간이잖아요. 이 땅 위에다가 하늘에 있는 공간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월대가 땅보다가 약 한 90cm 이렇게 높게 월대를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는 그냥 천상입니다. 이게 천상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올라가는 계단들, 이것을 소맷들 보면은 전부 구름입니다. 구름. 이 속에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단한 그겁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요 부분 튀어나온 게 없고 그냥 건물만 일자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종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 딱 들어가면은 그 자체로서 뭔가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창덕궁인데요. 창덕궁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도남문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이렇게 꺾여져 들어가면서 건물 옆을 보면서 들어갈 때 동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궁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인정전이 있거든요.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공간 구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가지고 창덕궁이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창덕궁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뒤에 후원에 주암로 일대가 있는데 이 공간이 참 좋습니다. 이 주암로가 있는 이 공간도 보면은 이 연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사방에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짓는다면은 이쪽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축에 맞춰서 건물들을 앉혀 넣었을 텐데, 우리는 이거 축에 맞추지 않고 이거의 중심 전부 다르게 이렇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마치 바람개비처럼 자기도 모르게 저 공간이 막 동적인 느낌이 줍니다.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안 주고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어떤 감동적인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 보면 이게 이 공간이 막 흘러다니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창덕궁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마간선식으로 좀 깊게, 좀 더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특징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건축은 뭐 상식적인 겁니다만 이 배치와 등등이 주변 자연과 이 관계를 이루는 그런 건축물들이 집합을 이루어 가지고 공간을 만든다. 그 다음에 한국 건축은 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 또 이 주변 경관이 건축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건물 배치하는 방식이나 건물을 집합하는 방식이 같은 동아시아 건축이지만은 일본이나 중국 건축하고는 다르다. 그 다음 한국 건축이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주택은 주택대로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방식이 다르고 사찰은 사찰대로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방식이 다르고 서원은 서원대로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아까 와가지고 수타사도 가본 수타사가 참 보면은 그 대적강전이 있고 앞에 마당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대적강전 앞에 좌우에 선방하고 승방이 탁 마주보고 있으면서 온데 그 하나가 좀 비어요. 그게 그 서로 마주보는 형식으로 공간을 마당을 만들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그런 사찰이 될 겁니다. 그건 앞으로도 아직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형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건축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이거 자연관 본래 토속 신앙, 예를 들어서 이 사찰에 산신각이 들어와 있다. 이건 본래 불교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토속 신앙이 그런 건축이 중국이나 일본 건축에는 사찰에는 없는 것이 한국에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수가 또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교 사찰의 경우에는 불교 세계관이 반영된 또 불교 건축, 사찰 건축을 만들고, 또 유교와 관련된 건축은 유교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반영된 공간을 만드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건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건축의 기본적인 특성,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문화재, 뭐 문화유산, 혹은 뭐 이 건축 용어와 관련된 한옥이니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우리 한국 건축을 다시 새롭게 보고 저게 그냥 옛날 건축은 옛날 건축대로 중요한 것은 또 그대로 잘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공간을 만드는 방식, 그 건물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의 특징이 있으면은 그것을 현대 건축에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뭐 좀 그렇게 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남성에 관한 건축 공간이 정자를 비롯한 여러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에 관한 건축물은 따로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주택들 중에 어떤 주택들은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여성을 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별당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정읍에 가면은, 지금은 저 명칭을, 문화재 명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은 김동수 가옥에서도 나올 겁니다. 김동수 가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안채가 있으면 안채 옆에 남성으로 따지면은 사랑채 같은 거죠. 안채인데 안채 옆에 또 별당채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여성들을 위한 것.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설명을 안 하는데도 혹시 어떨 때는 답사하면은 여성분들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설명도 아닌데 거기 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하는 거 그냥 보여요.
자기들의 공간. 그런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자라든지, 뭐 서원 이 공간 자체가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은 게 이제 문제죠. 그러나, 도산, 뭐 우리나라, 이제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벌써 한 5년 넘죠. 뭐냐면은, 여성분들 출입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특히 태계 선생 모셔놓은 사당에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요새는 출입 그냥 다 하고, 심할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어떤 경우에는 제례를 할 때 여성분을 초원으로 모시고 이런 경우도 도산서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긴 한데 예. 저희가 이제 홍천도 그렇지만 도시경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거쳐서 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후부터 그 이전부터라도 또 그 자연 경관과 건축에 대한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선이라가 지켰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게 다 붕괴가 돼 버리고 내가 짓고 싶은 저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홍천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관위원회에서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게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건축학에 이제 대가시니까 그쪽에 혹시 알고 계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경관법이 있는 건 아시죠, 선생님? 경관법.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자체에서 경관, 명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위원회에서 경관법을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심의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주민 혹은 소비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받는 분이 이제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분들이 옛날과 좀 다른 자세를 취하면은, 아파트를 짓는 분들이 좀 다르게 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 좋은 아파트는 우리 안 살 거야 하면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던 게, 안 좋은 아파트라도 사놓으면은 돈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되고 또 혹은 바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경우에 고층 아파트보다는 저층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사람이 살기 좋은 아파트. 그러면서 또 주변 이 산수 경관을 잘 이용한 아파트. 이게 홍천에 많은 아파트지 높은 아파트 선입관이 고성관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에서요, 한국 건축의 특징이 동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듣고 싶거든요. 우리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동적이다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자꾸 저는 부각시키고 싶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건축은 곧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서 한번 꺾이는 거. 꺾이면서 장면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상적인 어떤 사고나 행위라고 한다면은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뭐라고 할까요?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묘하게 상당히 결정적인 것과 관련되는 거에서는 감성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어느 곳에 처음 갔을 때도 처음 가거나 처음 경험하는 곳에 가서도 뭔가 나를 감동시키는 게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꼭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성적인 그 차분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충분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 나름으로 분석하는 이게 필요한데 먼저 반응하는 것에 우리 한국인이 상당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한 어떤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도 토론, 요새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토론 과정보다는 너하고 내하고 남이 아니잖아. 뭐 이런 유의 어떤 토론 방식이 전제되어 갈 경우에는 그 감성이 먼저 작동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건축에서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 이거는 꼭 한국만의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들도 건축은 결국은 동적만이 가장 좋은 건 아니죠. 어떤 건축은 동적인 경우에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건축은 상당히 정적인데 그 정적인 건축은 일단은 굉장히 묵직한 어떤 엄정한 어떤 맛을 주잖아요. 그 엄정한 속에서 또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사람에게 감동적인 또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꼭 어느 쪽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한국 건축은 그게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정확하게 이제 안 하지만은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이랑 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이제 경복궁과 창덕궁이지 않습니까? 경복궁은 이 중심축이 강조된 당시학에서 이 동적인 흐름보다는 정적인 흐름이 훨씬 더 강조가 된 건축입니다. 그런데 창덕궁은 상당히 꺾여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그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이 촬영 로케이션 딱 잡을 때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가가지고 공간 읽어내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거기에서는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막 보이고 막 이런 그게 이제 동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못 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사각형 줄로 맞춰가 못 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주변에 나무를 심을 때 감독자가 모를 심듯이 나무를 심으라 해도 못 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자유분방하게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들 혹시 이 첨단 건물이나 북경 이제 자금성이나 혹은 북경에 있는 태묘 위에 가면은 그 나무들 심겨져 있는 게 있거든. 제가 오늘 슬라이드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 나무들이 전부 다 보면은 400년, 500년 된 나무입니다. 모를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그 중국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나무 절대 그렇게 안 심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심는 형식이죠. 예.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오전부터 물건의 사진을 또 탐방하고 또 수사까지 이제 다녀오셨는데 현재 그 물건 사지의 보물 현재 관리 실태라든가 또 좀 더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수타사 같은 경우도 또 한편 지금 대적강전이 지금 이제 국가 보물로 진행 중에 있지만서도 상당히 누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해로와 문제 또 이 대적강전이 어떤 우리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충분히 어떤 보물로서 가치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다. 스타사 대적강전 건물은 정말 좋은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좀 나눴습니다만 이번에 또 보물심이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스타사 그 대적강전 건물은 언제 이번에 혹시 이번에 성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 보물이 될 수 있는 그 가치가 충분한 건물이면 특히 그 내부를 사실 수타사 대적강전 내부가 오늘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처음 들어가 봤는데 내부가 아주 좋아요.
아니 소위 그 건축 그 기술적으로요. 그 다음에 불당이니까 불교 의식에 필요한 그 법구 같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딴 사찰 법당에 없는 것이 이 수타사의 그 대적강전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적강전 앞 마당이 그게 좀 이 네모난 중정으로 이렇게 좀 뭔가 감싸는 그런 공간으로 장차 조금 더 잘 정리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건리 이제 사지 가서는 저는 그런 이제 이 유적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그런 특히 그 보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우리 이제 홍천군하고 협의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그 사지를 발굴 작업을 2번 했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정말 예산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한 발굴이라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는 또 발굴을 하려면은 아마 군에서나 문화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주변에 사역에 해당되는 곳은 매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한 발굴해서 왜냐하면은 그 터는 분명히 사찰이 굉장히 중요한 사찰터인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찰의 성격, 그 다음에 건물 배치 이거를 좀 더 확인할 작업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동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한 9세기 전까지의 이 사찰 법당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법당하고는 그 건축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서양의 신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양의 신전이나 이 불교 이 법당이나 옛날로 가면 갈수록 그 건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제한됐습니다. 요새는 뭐 눈이 다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사찰 같은 게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찰 같은 경우에도 극히 제한되는 분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당 안에 불상은 건물 한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 불상을 위한 건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수미단이 불단이 뒤로 밀려나 있잖아요. 뒤로 밀려나 있고 그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옛날에는 그게 건물 중앙에 이렇게 놓여져 불상을 위한 건물이에요. 부처님을 위한 건물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물걸레 사지에서 본 석조 대자나 뭐 이런 불상들 있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지금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건데 거기 지금 뭐 4구 혹은 뭐 5구가 한 장소에 남았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이제 그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 계실 거고 또 우리 시민들에서도 문화재청에다가 물걸레 사지의 어떤 그런 사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성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지금은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저는 해야 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성물들 보면은 아주 훌륭한 참 좋은 성물들인데 그 보호각 내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물들이 따로따로 제대로 된 장소에 딱 있으면은 하나하나가 엄청난 참
뭐라 그럴까요? 문화재로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자꾸 그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자꾸 그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결국은 먼저 예산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홍천에서도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해 다음 해에는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도록 한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꼭 그게 또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삼국 말기에서 고려 초 시기에 여기 홍천, 화천, 금강산 혹은 춘천 이 소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권이 있고 불교 신앙 어떤 그런 교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물걸레 사지나 혹은 여기 홍천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이 평가받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좀 조명을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이제 발굴하고 하는 건 그 하나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 이상으로 이제 화천이나 이렇게 있는 이걸 그 지역을 묶어 가지고 이 지역은 같이 우리가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부각을 해야죠. 그렇게 하다면서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물걸레 사지가 더군다나 이게 지금 조사가 연구가 미진하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 이 일대에 화천, 홍천 등등 일대 춘천도 저는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평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불교 사지 같은 쪽 저는 사실 그쪽이 전공이 아닙니다만 상당한 부분의 연구가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홍천이나 하천 이쪽이 빠진 다른 지역의 어떤 불교 유적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지금 진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어떤 그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서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할만대장경 말씀하시면 예. 그 세계문화유산에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고 동산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산은 세계유산에서는 문화유산 될 수 없습니다. 박물관에 갈 수 있는 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물걸리도 말씀하셨는데 석불이라든지 석탑이라든지 요즘 석탑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석탑은 제자리가 있어야 되죠. 네. 불상도 박물관에 가 있는 불상은 많지만 그러나 불상도 본래 자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은 본래 자리에 있는 게 맞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있던 많은 불탑이나 이런 것들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지면서 경복궁에 지금 가면 이제 성물이 없죠. 예를 들어 선생님들 한 30년에 가신 분들은 전란에 궁궐 안에 부처님도 있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박물관에 갔는데 그 중에 굉장히 잘생긴 그 탑은 이쪽으로 원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원주에 있는 거 뭡니까? 그쪽으로 원자리. 예. 본래 자리를 갔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발굴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아까 물걸리 사지의 성물들은 분명히 거기 있었던 거지 딴 데서 온 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적어도 발굴해 가지고 그 위치가 적어도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기가 부처님이 제 위치를 찾아가실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홍천에 대한 얘기, 건축한
우리 전통 과학하고 전통 건축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셨고, 특히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홍천의 그 물건사지 그리고 수타사 대적광전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길을 열어주신 우리 이상해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영어를 하나 제가 전해드리고. 아, 예, 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